네, 안녕하십니까.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분석을 맡은 이루리 수능 국어 강사 김정록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들과 다르게 저는 일단 강의실에서 스스로 풀어보았고, 그래서 뭐 체감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학생들은 일단 이 등급 컷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고 보고, 어, 뭐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래도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국어 영역의 준비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팁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변화된 수능 기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정부에서 평가원으로 지침을 내린 이후에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오답률을 보게 됐을 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보시면 자, 19번부터가 이제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23학년도 걸 보면 문학이 오답률 탑 10에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 오답률을 보면은 자, 여기에 딱 하나 9번에 문항이 딱 한 문항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시사하는 바는 그간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비문학에서 이제 확충을 했던 거지 문학은 굉장히 평이한 상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부터 정부의 지침을 여실히 반영한 게 좀 드러나는데요.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문화의 경우에는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런 독서 지문들은 굉장히 쉬워서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독서를 내신 시험으로 출제하실 때는 무조건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뭐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내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능 특강에서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연계하기보다는 소재 하나 연계해서 그걸로 좀 새로운 지문을 구성하는 경향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쉽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BS에서는 EBS에서는 독서를 1, 2문단까지는 완전히 똑같이 베껴서 이제 수능에 출제를 했고요. 그럼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학의 난이도를 상당히 어렵게 바꿨습니다. 자, 그게 오답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자, 19번 문항부터가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5번, 9번, 10번, 11번. 자, 무려 5개의 문항이 오답률 탑 10에 랭크가 되었고요. 뭐 그 외에 오답률 1위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엄매, 35번부터 엄매니까요. 이거 하나랑 그 나머지 2번, 4번, 6번, 7번, 8번은 비문학입니다. 그만큼 문학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때까지는 보통 아이들이 문학이랑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문학이랑 엄매를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비문학 문항들의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도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고 찍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더 올라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인데요. 수능에서도 자, 오답률 2위, 그 다음에 7위, 8위, 그리고 10위까지 이렇게 네 문항이 오답률 탑 10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자, 비문학은 1위고요, 지금. 그리고 37번, 35번 엄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과 비문학이 좀 골고루 탑 10에 랭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학을 먼저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비문학을 풀면서 시간이 없었다라는 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이 경향성을 참 잘 반영한 시험이었는데요. 자, 오답 1위가 문학입니다. 문학, 그 다음에 3위, 4위, 그리고 9위, 10위까지. 이 비문학보다도 더 많이, 한 문항 더 많이 탑 10에 랭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제 수능 기조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1, 2월 달 동안 EBS만 달달달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우활가라고 EBS 문학 작품이 3월 모의고사에서 이례적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바로 EBS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왜 학습을 해야 하는가, 왜 수능 국어 문학이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나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전까지 출제되었던 평가원 문항과 이번에 출제된 3월 모의고사 문항들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문항은 모두 오답률 탑 10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자, 기나 설과 같은 것들은 수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교술 갈래입니다. 문학을 출제할 때는 무조건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술 갈래라는 건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면 필자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떤 글을 읽었으면은 그 글에서 뭘 찾으라고 하죠? 그쵸, 주제를 찾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지를 평가하는 이 평가원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어쨌거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합니다. 즉 주제를 잘 찾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다수의 선택지, 정답 선택지들은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없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술갈래라는 문항을 출제할 때 이제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 주제가 뭘까요? 당연히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 깨달음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도 문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하고 부각하는 방법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리법, 어찌 뭐뭐 하는가, 어찌 뭐뭐 하리오, 또는 영탄법. 영탄법은 뭐 느낌표나 뭐뭐 군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답법까지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고 또는 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서리법이랑 영탄법, 문답법으로 표현된 문장을 위주로 읽어내면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킬 또는 막 좀 야비한 꿀팁 이런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수능 출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법을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어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뎌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영탁법입니다.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늘처럼 조화를 균일하게 해라 라는 거죠. 인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0번의 이해입니다. 즉 주제 찾았니? 물어보는 거죠. 답 4번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 딱이죠. 이것처럼 해당 문항도 여기 보이시는 이 서리법을 위주로 해서 또 영탄법을 위주로 해서 영탄법 있죠? 독해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았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는 사실상 틀리면 안 됩니다. 왜 틀리면 안 되냐면 고전시가는 어렵게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고전시가가 대부분 쓰여졌던 조선시대는 폐쇄된 사회입니다. 유교라는 그 성리학이라는 가치 안에 폐쇄된 사회여서 그 안에서 정해진 주제 하에서 문제를 이제 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자연친화, 허구한 날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전 시가들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외에 새롭게 보는 고전 시가도 충분히 독해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표 작품들로부터 대부분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 작품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일단 면왕전가, 삼이인곡, 송미인곡, 상춘곡.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들은 필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은 EBS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짧은 이런 시조나 한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쭉 해놓으면은 정말 수능 시험에서 고전 시간 때문에 망했다라는 느낌은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제 교재에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미래의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두렵다. 리을시라는 두렵다인데요. 시비하는 소리라는 건 속세의 소리예요. 속세는 항상 어때요? 그때 당시에 권력 다툼 때문에 항상 노론소론 싸우거나 뭐 동인서인 남인북이 나눠 싸우죠. 그러니까 그런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게 이때 당시에 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고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비하는 소리라는 거는 속세의 소리면서 부정적 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시인데요. 만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어리고 향함입니다. 어리고 향함은 자연에 은거하는 어리석인 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은 사대부가 일하지 않고 관직에 있지 않고 자연에 들어가서 나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 어리석은 선비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난 이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떤 겸손, 겸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교과서 필수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오답률이 2위에 랭크되었던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생 우할, 우할은 어리석다예요. 근데 방금 배웠죠? 어리석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양의 표현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시비 안 좋은 거였죠. 안 좋은 걸 듣도 보도 못했대요. 그럼 좋은 거죠? 인간의 시비 듣도 보도 못한다는 건 좋은 건데 안타까움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바탕으로 키워드 뽑아내서 필수 작품들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면은 고전시가에 틀릴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EBS만 주구장창 공부해서는 얻어갈 수가 없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 현실의 극복입니다. 우리나라의 근 100년간의 역사를 본다면은 일제강점기 끝나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독재정치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산업화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IMF가 터졌죠. 근데 이제 IMF 때는 아직은 그때 당시의 작품들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요. 아직은 이제 교육적 가치나 어떤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론도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독재화까지 그러한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던 우리네 민중들에게 이 문학을 하는 이 작가들은 문학을 통해서 문학에다가 부정적 현실을 그려놓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함께 극복해보자 라고 했던 게 참여 시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부정적 현실이 있어요. 자, 뜻이 날로 굳었어요. 그래서 감기는 연륜인데 이제 보기에서 이 연륜은 부정적인 걸로 정해놨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자고 할까요? 날에 앉은 섬으로 가자. 그럼 얘는 이겨내고 싶은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지의 언어입니다. 수능의 선택지 언어. 이상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시입니다.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비슷하게 쓰여 있네요. 부정적 현실일 때 지향점입니다. 옛날로 가자. 지향점이네요. 향아, 회올리는 뮤직햇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부정적 현실이죠, 이게. 또 기생충의 생명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이죠. 이게 부정적 현실이고. 정자말로 돌아가자. 얘가 지향점이 되겠죠. 각각 2022학년도 6월, 2014학년도 9월, 2023학년도 9월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비슷하게 쓰여져 있죠. 자, 그 다음 2008학년도 정도에 이제 출제됐던 시입니다. 정해져 있는 수능 언어의 수능적 의미가 있는데요. 알아냈다는 이제부터는 깨달았다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선택지에서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냈다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읽어내야 선택지 읽으면서 괴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보면 아까 알아냈다가 깨달았다니까 몰랐었다는 뭘까요? 바로 깨닫지 못했었다. 그럼 지금은 깨달았다가 되는 거겠죠. 선택지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2023학년도에 출제된 작품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모른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깨닫지 못한다. 아는 사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깨달은 사람. 여기 또 깨닫지 못한 바. 깨달음은 어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태양아 와라. 그럼 얘는 지향점이죠. 와서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줘라. 그럼 이거 좋은 거죠? 불결한 간밤에서를 핥아버려라. 부정적 현실이죠? 이제야 알았다.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죠? 깨달았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우리네 삶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점으로 해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C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법학 적성 시험, 즉 로스쿨 입학 시험과 같은 기존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답이 1번이면 정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이면 학생들이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죠. 1번을 보시면 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아까 긍정적인 거였죠. 지향점이 했던 거죠. 자, 여기 나의 막막함이 올라간대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푸른 것들이 올라가라고 툭친다. 그래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인식이 전환되고 나서 깨달음 이후이기 때문에 내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이거 둘 다 긍정적인데 내적 혼란이 그리고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점별로 즉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건 서술자는 나입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난데 나는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 남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당연히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지 않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독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해에 관한 과정 속에서의 일들을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대표적인 교과서 작품 중에 하나가 고향인데요. 현규영 작가의 이제 고향인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가 등장하는데 그는 한 사내는 조선옷, 일본어, 물론 일제강점기입니다. 조선, 일본, 중국의 옷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뭔가 처음에 부정적이야. 부정적인데 그 사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일제강점기에 삼국의 옷을 갖춰 입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하고자 할까요?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고달픈 현실 속의 삶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서울해봄이나 여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서울해봄 어때요? 빡쳤죠 많이. 로맨스 드라마 볼 때 어때요? 막 슬프거나 감동적이죠.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그 인물들의 심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의 심리에 공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란 건 인물들의 심리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잘 감상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심리를 잘 파악했는지. 그 문제로 뭘 물어봐야 되죠? 심리를 파악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심리를 보세요. 봐봐. 선택지 보니까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나의 인식이다. 기대에서 벗어나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다. 이게 다 뭐예요? 심리죠. 그러니까 시점 파악을 했으면은 두 번째로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심리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을 찾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출제되었던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선택지들인데요. 자, 9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연관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한다. 즉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하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가 있다.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하게 되었다. 제3자의 정신에서 벗어난 관용의 자세. 이게 다 뭐예요?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세 번째,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해서 나의 인식이 정원된다.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출제되었던 지문의 인물 주인공도 도벽을 일삼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는 몰랐다가 그가 이래요. 신기한 일이었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지. 즉,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자, 5번 보시면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한 거죠. 신기한 일이었다. 여기에다가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행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 이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까지 이제 파트별로 어떻게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학은 지금까지 문학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독서랑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작년 EBS 수능 독서 지문이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수능 지문입니다. 예, 수능 지문의 이 문단부터 보시면 좌측에 있는 EBS 독서 지문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수능 독서를 뭐 예전처럼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나 뭐 주간지를 푼다거나 리트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능 국어에 대비하려면은 일단은 기출문제, 최근 10개년의 기출문제와 EBS 독서 지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N회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수능까지 쭉 밀고 들어가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선택 과목. 여전히 언매냐, 화작이냐, 표준 점수를 조금 고생해서 표준 점수를 좀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 것이냐, 뭐 이 선택이 될 텐데요. 일단 학생이 독하고 성실하다면, 그리고 내신에서 언매에 대한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다라면 제가 추천드린 건 당연히 언어와 매체고요. 단 내신처럼 지엽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사회탐구 한 과목을 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작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개념 학습 기간에는 하루에 1시간 더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도 뭐 수능 때까지 남들보다 더 1시간씩 더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념 학습하는 거 딱 한 달에서 내지 이제 2달까지만 좀 고생을 좀 하면은 어쨌거나 이해에 이어서 암기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뭐 공부를 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화법과 작문은 이걸 공부를 해야 하나 뭐 싶기도 하지만은 명확하게 화법과 작문도 출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 이름 자체만 뜯어보더라도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것은 화법,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고 작문, 글 쓰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뜯어본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비문학처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제가 띄워놓은 문제를 보더라도 35번 문제 보면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거나 이번에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처럼 어떻게 발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발표 방식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제 독해할 때 이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히 독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발표 내용이 있으면 과감하게 빠르게 읽어내려거나 스킵해 주면서 빈출되는 화법,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만 좀 읽는 연습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수능 기조는 기회입니다. 특히나 중하위권 학생들, 국어는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의 수능까지는 수능 비문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이제 한계점이 있는 학생이 분명했고요. 그러나 요즘과 같은 수능 기조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학은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그동안 출제되었었던 것들에 더해서 교과 과정과 이미 교육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만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20년 넘는 기간의 기출문제에 이미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는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문학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해 놓는다면은 누구나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이제 위 3명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이제 5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이었지만은 작년에 7월에 정부 지침 발표 이후에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EBS와 이제 EBS 독서와 EBS 이제 문학 작품들을 좀 선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한 결과가 자 이렇게 좋게 나왔었고요. 네, 작년부터 저와 함께 공부했던 밑에 보이시는 5명의 학생들도 이제 문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 결과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도 아래와 이제 옆에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뭐 이 학생들이 특별하다거나 특별히 막 머리가 좋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 내신이 7등급이고 공부를 처음 해본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수능이 주는 일종의 기회를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성적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루리 수능 국어 3월 모의고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